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지리산 깊숙한 골짜기에 자리 잡은 작은 집에는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며 마치 누군가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들렸죠. 철수는 방 안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70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예민한 그의 귀에는 빗소리 사이로 뭔가 다른 소리가 섞여 들어왔거든요. 순자 역시 잠들지 못한 채 남편의 뒤척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50년을 함께 산 부부의 감각이란 게 있잖아요. 남편이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 그녀도 알 수 있었죠. 갑자기 철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뭔가 확신에 찬 표정이 서려 있었죠. 전쟁을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직감이었어요.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 같은 거였죠. 철수는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어요. 손전등을 들고 문을 열자마자 그의 몸이 굳어버렸죠. 현관 앞 처마 밑에 젊은 남자가 쓰러져 있었거든요. 군복을 입은 채로 말이에요. 하지만 그 군복은 진흙과 피로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철수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 깊은 산속에 어떻게 군인이, 그것도 이렇게 상처를 입은 채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순자도 뒤따라 나왔어요. 그녀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죠. 하지만 놀라움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모성 본능이라고 할까요? 나이를 떠나서 다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이었거든요. 젊은 남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왼쪽 어깨 부분에는 피가 배어나와 있었고 무릎 부분도 찢어져 있었어요. 얼마나 급하게 뛰어왔던 걸까요? 철수는 순간 망설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군인이 이런 상태로 나타났다는 건 분명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혹시 탈영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심각한 문제에 연루된 것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순자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복잡한 계산 같은 건 필요 없었거든요. 눈앞에 다친 사람이 있으면 일단 도와야 한다는 게 그녀의 철학이었으니까요. 전쟁 고아 출신인 그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둘이서 조심스럽게 젊은 남자를 들어올렸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죠. 아마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거예요. 뼈만 남은 것 같은 몸이었거든요. 안방으로 옮겨놓고 나서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철수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6.25 전쟁 때 소년병이었던 그는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었죠. 그때 느꼈던 무력감과 절망감이 다시 떠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때 자신을 구해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도 생각났죠. 순자는 따뜻한 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상처를 깨끗이 닦아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랜 세월 남편과 함께 살면서 작은 부상들을 치료해본 경험이 있었어요. 물론 이렇게 심한 상처는 처음이었지만요. 젊은 남자가 신음소리를 내며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눈을 뜨자마자 그는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키려 했죠. 하지만 상처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민호였어요. 22살의 평범한 청년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군복의 계급장을 보니 이등병이었어요. 갓 입대한 신병이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도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철수가 조용히 물었어요. 이름이 뭔지, 어디서 온 건지, 왜 이런 상태가 된 건지 말이에요. 하지만 민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저었어요. 말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죠. 아니, 말할 수 없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거예요. 그의 눈빛에서 철수는 뭔가를 읽어낼 수 있었어요. 전쟁을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극도의 공포와 절망을 경험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뭔가 끔찍한 일을 겪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순자는 묻지 않았어요. 대신 따뜻한 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상처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따뜻한 음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손길에는 마치 어머니가 아픈 자식을 돌보는 것 같은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민호는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어요. 이 노부부에게서 위험함을 느끼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누군가의 배려를 받아본 게 말이에요. 밤이 깊어갈수록 폭우는 더욱 거세졌어요. 마치 하늘이 이 모든 상황을 감춰주려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져갔어요. 이런 날씨에도 누군가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철수는 창문 너머로 바깥을 살펴봤어요. 다행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죠. 이 젊은 군인을 숨겨주는 게 옳은 일일까요? 혹시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요? 순자는 남편의 고민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거였죠. 설령 그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 해도 말이에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폐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곧 떠나겠다고 했죠. 하지만 그의 몸 상태로는 어디도 갈 수 없다는 게 뻔했어요. 철수와 순자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죠. 50년을 함께 산 부부의 교감이었어요.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 젊은이를 도와주자는 마음이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민호는 고통과 불안감 때문에, 노부부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말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어요. 새벽이 되자 비가 그쳤어요. 고요한 산속에는 새들의 지저귀만 들려왔죠. 평화로운 아침이었지만 세 사람 모두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선택은 끝났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거였죠. 새벽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면서 집 안은 조용한 평화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철수의 마음속에는 지난밤의 일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죠.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순자의 발소리를 들으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과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1950년 겨울이었어요. 당시 14살이었던 철수는 피난길에서 가족과 헤어져 홀로 남겨졌었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추위 속에서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 한 노인이 그를 구해주었거든요. 그때 그 노인이 해준 말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니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어려운 이에게 손을 내밀라고 했었죠. 그 기억이 지금까지 철수의 삶을 지배해왔어요. 산림청에서 일할 때도 조난당한 등산객들을 구조하는 일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거든요. 위험하다며 말리는 동료들도 있었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떠오르는 건 자신을 구해준 그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안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민호가 잠에서 깨어나는 소리였죠. 철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젊은 청년의 얼굴에는 아직도 고통이 서려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많이 나아 보였어요. 민호는 철수를 보자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철수가 손짓으로 그러지 말라고 했죠. 지금은 안전하니까 푹 쉬라고 했어요. 그 말에 민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나본 게 말이에요. 순자가 따뜻한 미음을 가져왔어요. 정성스럽게 끓인 쌀미음에는 그녀만의 따스한 마음이 담겨 있었죠.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거든요. 그때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왜 자신을 도와주는 거냐고 물었죠. 신분도 모르는 자신을, 혹시 탈영병일지도 모르는 자신을 왜 숨겨주는 거냐고 했어요. 그 말에는 죄책감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순자가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전쟁 때 고아가 되어 거리를 헤맬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도와주었다고 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밥 한 끼,
잠자리 하나를 내주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했죠. 그 말을 들으며 민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자신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입대 첫날부터 시작된 악몽 같은 나날들이었어요. 선임들의 가혹한 구타와 모욕은 일상이었고 간부들은 이를 묵인하거나 오히려 부추겼죠. 민호는 견디려 했어요. 모든 신병이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일주일 전에 벌어졌어요. 같은 소대의 후임이 견디지 못하고 자해를 시도했을 때 민호가 이를 막으려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누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날 밤 받은 구타는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철수와 순자는 민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어요. 때로는 분노가, 때로는 안쓰러움이 그들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죠. 철수는 자신의 군 생활을 떠올렸어요. 물론 그때도 힘들었지만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동료애가 더 강했던 것 같았어요. 민호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탈영을 결심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죠. 집에 가면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을 것 같았고 친구들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어요. 그저 무작정 산으로 도망쳤던 거예요. 사흘 동안 굶으며 헤매다가 체력이 한계에 달했을 때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절벽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어깨를 다쳤고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이 집 앞에 있었던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순자는 민호의 상처를 다시 살펴봤어요. 다행히 감염되지는 않았지만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였어요. 며칠은 더 안정을 취해야 할 것 같았죠.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지는 거였어요.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세 사람 모두 긴장했죠. 이런 깊은 산속에 차가 올 이유는 많지 않았거든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마을 이장의 차였어요. 이장은 칠순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어요. 평소에도 종종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오곤 했죠. 하지만 오늘은 왠지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혹시 민호와 관련된 일일까요? 순자가 재빨리 민호를 옷장 안쪽 작은 공간으로 숨겼어요. 그곳은 과거 다락으로 쓰던 곳을 개조한 은밀한 공간이었어요. 겉으로는 전혀 알 수 없게 만들어져 있었죠. 철수가 직접 만든 비밀 공간이었어요. 이장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죠. 차 한 잔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장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군에서 탈영병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이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고 했어요. 혹시 수상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죠. 철수와 순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이장은 조금 더 이야기했어요. 탈영병이 위험한 상태라고 했어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거였죠. 만약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라고 당부했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생각들이 오갔어요. 이장이 돌아간 후 세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의 무게를 느꼈죠. 이제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거였어요. 언제 누가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민호는 자신 때문에 이런 위험에 빠뜨렸다며 다시 떠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철수와 순자는 단호하게 반대했어요. 지금 나가면 바로 잡힐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큰 고생을 하게 될 거라고 했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당분간은 민호를 완전히 숨겨두고 상처가 나으면 안전한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세 사람 모두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철수는 과거의 기억들과 현재의 선택 사이에서 갈등했고
순자는 앞으로의 위험에 대해 걱정했어요. 민호는 이 두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민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들은 이미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였어요. 서로를 지켜주고 의지해야 하는 관계가 된 거죠. 앞으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죠. 마을에 내려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수군거리는 소리들, 갑자기 끊어지는 대화들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날 아침 철수가 장을 보러 마을에 내려갔을 때였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상점 주인이 유난히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죠. 며칠 전부터 군인들이 이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훈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탈영병을 찾고 있다는 거였어요. 상점 주인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군 수사대에서 온 상사가 마을 사람들을 하나씩 만나고 있다고 했어요. 아주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는 거였죠. 혹시 수상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최근에 이상한 일이 없었는지 세세하게 물어본다고 했어요. 철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죠. 그런 일이 있었냐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걱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벌써 자신들을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는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죠. 전쟁을 겪어본 사람의 직감이었어요. 한편 군 수사대 지휘소에서는 박 상사가 지도 위에 표시를 하고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의 수색 결과를 정리하는 중이었죠. 탈영병 이민호의 흔적은 이산 일대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마치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죠. 박 상사는 베테랑 수사관이었어요. 20년 넘게 군 복무를 하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해결해 왔거든요. 그의 경험으로는 탈영병이 이렇게 완전히 자취를 감추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분명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지도 위의 빨간 점들은 탈영병의 마지막 흔적이 발견된 지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철수와 순자가 사는 집이 있었어요. 물론 아직은 추측일 뿐이었지만 박 상사의 직감은 그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부하 직원들을 불러 모은 박 상사는 새로운 작전을 지시했어요. 이제부터는 더욱 세밀하게 수색하되 주민들에게 압박감을 주지 말라고 했죠. 오히려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 시각 집에서는 순자가 민호의 상처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다행히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며칠은 더 안정을 취해야 할 상황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위험은 커져만 갔어요. 민호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자신 때문에 이런 선량한 노부부가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수차례 혼자 떠나겠다고 했지만 철수와 순자가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철수가 장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순자는 한눈에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죠. 50년을 함께 산 부부의 감각이었어요. 철수는 마을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세 사람은 대책을 논의했어요. 무엇보다 민호를 더 안전한 곳으로 숨겨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집안의 은밀한 공간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어요. 더 완벽한 은신처가 필요했어요. 철수는 집 뒤편 산비탈에 있는 작은 동굴을 떠올렸어요. 젊은 시절 산림청에서 일하면서 발견한 곳이었는데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천연 은신처였어요. 입구가 바위와 나무로 완전히 가려져 있어서 찾기가 거의 불가능했죠. 그날 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동굴로 이동했어요. 민호의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아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다행히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어요. 동굴 안은 생각보다 넓었고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어요. 순자는 미리 준비해둔 담요와 음식을 동굴에 비치했어요.
며칠 정도는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준비물들이었죠. 민호는 이런 정성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이틀 후 드디어 박상사가 나타났어요. 평범한 복장을 한 채로 등산객을 가장해서 나타난 거였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길을 잃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었어요. 철수는 순간 긴장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응했어요.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주고 차 한 잔을 권했죠. 박상사는 고마워하며 잠시 쉬어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집 안 곳곳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었어요. 대화가 시작됐어요. 박상사는 매우 능숙했어요.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핵심적인 정보들을 얻어내려 했죠. 이 일대에 사는 사람은 몇 명인지, 최근에 변한 게 있는지, 이상한 사람을 본 적은 없는지 말이에요. 철수와 순자는 최선을 다해 연기했어요. 평범한 노부부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의심받지 않으려 노력했죠. 하지만 박상사의 예리한 눈빛을 피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박상사가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순자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혹시 집 안 어딘가에서 민호의 흔적을 발견하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다행히 모든 증거들은 미리 치워둔 상태였어요. 1시간 정도 머물던 박상사가 일어났어요.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맙다며 인사했죠. 하지만 떠나면서 한 말이 의미심장했어요. 앞으로도 종종 이 길로 다닐 것 같다고 했거든요. 은근한 경고처럼 들렸어요. 박상사가 떠난 후 철수와 순자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긴장감이 얼마나 컸던지 온몸에 힘이 빠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는 안도감도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민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동굴에 갔어요. 민호는 하루 종일 불안해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수사관이 왔다 간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더욱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철수는 민호를 안심시켰어요. 아직 들키지 않았고 앞으로도 조심하면 괜찮을 거라고 했죠. 순자도 걱정하지 말라며 따뜻한 말을 건넸어요. 이 두 사람의 용기와 결단에 민호는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곳에서 잠을 청했지만 모두 비슷한 꿈을 꾸었을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더 큰 시련들에 대한 불안과 함께 서로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도 더욱 강해졌어요. 박상사 역시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그 노부부에 대해 생각했어요. 뭔가 평범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너무 완벽했어요. 마치 미리 준비한 것 같은 대답들이었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박상사는 더욱 정교한 수사를 시작했어요. 이제는 정면 대결이 아닌 지능 게임이 시작된 거였어요. 누가 더 영리하고 끈질긴지를 겨루는 싸움이었죠. 하지만 양쪽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이유들이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어요. 박상사는 거의 매일 이 일대를 순찰하고 있었고 때로는 철순의 집 근처에서 망원경으로 관찰하기도 했어요. 물론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이에요. 하지만 철수의 예민한 감각은 그런 시선들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박상사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등산 장비를 완전히 갖춘 모습이었죠. 며칠 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정말 이 산을 좋아하는 등산객 같았거든요. 철수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어요. 박상사가 나타나자 반갑게 인사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이 남자가 단순한 등산객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박상사가 말을 걸어왔어요. 이 산의 등산로에 대해 물어보는 거였어요. 어느 코스가 가장 좋은지, 위험한 구간은 없는지 말이에요. 철수는 친절하게 대답했지만 동시에 상대방을 떠보고 있었어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박상사는 점점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졌어요. 이 일대에 동굴이나 은신할 만한 곳이 있는지, 최근에 이상한 소리를 들은 적은 없는지 말이에요. 질문들이 너무 직접적이어서 철수는 경계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철수도 만만치 않았어요. 오히려 박상사에게 질문을 던졌죠. 어디서 오셨는지,
등산을 자주 다니시는지, 혼자 다니시는 게 위험하지 않은지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대화 같았지만 사실은 서로를 탐색하는 치열한 두뇌전이었어요. 순자가 차를 가져왔어요. 그녀도 박상사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친근한 시골 할머니의 모습을 유지했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했죠. 때로는 엉뚱한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기도 했어요. 박상사는 순자의 연기력에 감탄했어요. 정말 평범한 농촌 할머니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끔 보이는 기민한 눈빛이 신경 쓰였어요. 이 노부부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박상사가 일어났어요. 하지만 떠나는 척하면서 갑자기 뒤돌아서 물었어요. 혹시 며칠 전 폭우가 쏟아지던 날 밤에 이상한 일은 없었냐고 말이에요. 아주 자연스럽게 던진 질문이었지만 핵심을 찌르는 것이었어요. 철수와 순자는 순간 당황했어요. 하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죠. 철수가 대답했어요. 그날 밤은 비가 너무 심하게 와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고 덧붙였죠. 박상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죠. 인사를 하고 떠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박상사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철수와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위험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상대방이 점점 핵심에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동굴에 있던 민호에게 상황을 전했어요. 민호는 더욱 불안해했어요. 자신 때문에 이런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는 게 견딜 수 없다고 했죠. 차라리 자수하겠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나가면 모든 게 헛수고가 된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가보자고 했죠. 순자도 동의했어요. 포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걸 걸었다고 했어요.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호의 부모가 찾아온 거였어요. 아들이 탈영했다는 소식을 듣고 미친 듯이 찾아다니던 중에 이곳까지 온 거였죠. 완전히 예상 밖의 상황이었어요. 민호의 어머니는 울면서 호소했어요.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혹시 이 근처에서 본 적은 없느냐고 물었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서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어요. 철수와 순자는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민호의 부모를 속이는 것도 괴로웠지만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위험했어요. 결국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호의 어머니는 명함을 남겼어요. 혹시라도 아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명함을 받으며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부모가 떠난 후 세 사람은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특히 민호는 부모의 고통을 생각하며 자책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민호의 부모가 찾아왔다는 것은 이 지역이 수색 대상으로 특별히 지정되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박상사도 이 사실을 알게 될 거였어요. 과연 예상대로 다음 날 박상사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제복을 입고 공식적으로 온 거였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죠. 신분을 밝히며 협조를 요청했어요. 박상사의 태도는 이전과 달랐어요. 더 직접적이고 압박적이었죠. 탈영병 수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어요. 혹시 수상한 사람을 보거나 이상한 일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라고 당부했어요. 철수는 최대한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당연히 도와드리겠다고 했죠. 하지만 박상사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았어요. 박상사가 돌아간 후 세 사람은 심각한 회의를 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더 이상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그때 민호가 결심을 밝혔어요. 내일 아침 자수하겠다고 했어요. 더 이상 이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철수와 순자는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여기까지 온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밤늦게까지 논쟁이 계속됐어요. 각자의 입장과 논리가 달랐거든요. 하지만 결국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만큼은 같다는 거였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시 휴식을 취했지만 세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것 같았거든요. 과연 이 위험한 게임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새벽 안개가 산을 덮고 있던 그날, 상황은 급격히 돌변했어요. 박 상사가 대규모 수색팀을 이끌고 나타난 거였어요. 이번에는 진짜였어요. 더 이상 숨바꼭질이 아닌 본격적인 수색 작전이 시작된 거죠. 철수는 멀리서 접근하는 차량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온 거였어요. 순자에게 급히 상황을 알렸고 두 사람은 즉시 비상계획을 실행했어요. 민호가 숨어있는 동굴까지는 산길로 10여 분 거리였어요. 하지만 지금 가기에는 너무 위험했어요. 수색팀이 이미 집 주변을 포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렇다면 민호는 혼자서 이 상황을 버텨야 했어요. 박 상사가 선두에 서서 집으로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10명이 넘는 수색팀을 동반했어요. 각자 전문 장비를 갖추고 있었고 훈련받은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였어요. 철수와 순자는 평상시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긴장감을 완전히 숨기기는 어려웠죠. 박 상사의 예리한 눈빛이 그들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박 상사가 공식적으로 수색 영장을 제시했어요. 탈영병과 관련된 증거를 찾기 위해 집안을 수색하겠다는 거였어요. 철수는 당연히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절망적인 기분이었어요. 수색이 시작됐어요. 팀원들은 체계적으로 집안 곳곳을 살펴봤어요. 다락방부터 지하 창고까지 숨길 만한 곳이면 어디든지 꼼꼼하게 조사했어요. 다행히 민호가 남긴 직접적인 흔적은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박 상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뭔가 놓친 게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집안 수색이 끝나자 이번에는 주변 지역으로 범위를 넓혔어요. 산비탈, 숲속, 개울가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동굴에 숨어있던 민호는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를 들었어요. 수색팀이 자신이 있는 곳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죠. 민호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철수와 순자에게 더 큰 피해가 가기 전에 자수하기로 했어요. 동굴에서 나와 수색팀 앞에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했죠. 바로 그때였어요. 박 상사가 무전기로 급한 연락을 받았어요. 다른 지역에서 탈영병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발견되었다는 거였어요. 즉시 그곳으로 이동하라는 지시였죠. 박 상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직감적으로 이곳에 뭔가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어요. 게다가 다른 곳에서 발견된 인물이 실제 탈영병일 가능성도 높았어요. 수색팀이 철수했어요. 하지만 박 상사는 떠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어요. 곧 다시 오겠다고, 그때까지 아무 일 없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분명한 경고였어요. 수색팀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철수와 순자는 민호를 찾아갔어요. 민호는 동굴 입구에서 나오려던 참이었어요. 자수하려고 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버틴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죠. 순자도 동의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이분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신은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지만 이런 선량한 분들이 피해를 받을 수는 없다고 했죠. 세 사람은 격렬하게 논쟁했어요. 각자의 신념과 가치관이 충돌했거든요. 철수는 생명의 소중함을 말했고 순자는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했어요. 민호는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다고 고집했어요. 논쟁이 계속되던 중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군인들이 철순의 집을 수색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온갖 추측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철수와 순자가 탈영병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증거는 없었지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마을의 분위기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었어요. 이장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심각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전달하러 온 거였어요. 혹시 정말로 탈영병을 숨기고 있다면 자수하라는 거였어요. 마을 전체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철수와 순자는 억울했어요. 하지만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숨기고 있지 않다고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해명했죠. 하지만 이장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날 밤 민호는 최종 결심을 내렸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내일 아침 일찍 자수하기로 했어요. 철수와 순자를 더 이상 공경에 빠뜨릴 수는 없다고 했죠. 하지만 철수가 마지막으로 제안했어요.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혹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했죠. 민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하루만 더 기다리기로 했어요. 새벽이 되면서 안개가 짙게 깔렸어요. 마치 앞날을 가리는 것 같았죠. 세 사람 모두 잠들지 못한 채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였어요. 민호는 동굴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며 지난 날들을 되돌아봤어요. 이 두 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진작에 체포되었거나 더 심한 상황에 처했을 거였어요. 철수와 순자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젊은이를 도와준 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자문하고 있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양심에 따라 행동한 것이었으니까요. 동틀 무렵 박상사가 혼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수색팀 없이 혼자서 온 거였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 같은 모습이었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동이 트는 새벽 시간이었어요. 박상사가 혼자서 조용히 집 앞에 나타났을 때 철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전의 날카롭고 의심 가득한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지쳐 보이고 고민이 깊어 보였거든요. 박상사는 문을 두드리며 나직하게 말했어요.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냐고 했죠. 철수는 순자와 눈을 마주쳤어요. 둘 다 긴장했지만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들어선 박상사의 첫마디는 예상과 달랐어요. 자신도 한때 젊은 병사였다고 말했던 거예요. 20살에 군에 입대해서 20년을 복무했다고 했죠.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일들을 겪었다고 했어요. 박상사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어제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사람은 탈영병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단순히 실종된 등산객이었다는 거였죠. 결국 이민호는 여전히 찾지 못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박상사의 말투에는 뭔가 다른 뉘앙스가 있었어요.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철수는 상대방의 진위를 파악하려 애썼어요. 박상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자신에게도 22살 아들이 있다고 했어요. 곧 군대에 갈 나이라고 했죠. 아들이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순자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다 똑같다는 걸 느꼈거든요. 박상사도 결국은 한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민호의 부모와 다르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박상사는 지난 며칠간의 수사 과정을 돌이켜봤어요. 규정대로 하면 탈영병을 찾아 처벌하는 게 맞다고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젊은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도 이해한다고 했어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말이에요. 박상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만약 그 젊은이가 스스로 나와서 상황을 설명한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보겠다고 했어요. 박상사의 제안은 구체적이었어요. 탈영 이유가 정당하다면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물론 처벌은 불가피하지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죠.
철수와 순자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런 전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박 상사가 단순한 수사관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순자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만약 정말로 그런 탈영병이 있다면 그 아이는 아마 많이 무서워하고 있을 거라고 했어요. 믿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할 거라고 했죠. 박 상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그런 생각이라고 했어요. 처벌보다는 치료와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어요. 특히 가혹행위가 원인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했죠. 대화가 계속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던 관계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관계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박 상사의 진심이 전해졌거든요. 철수가 결심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믿어볼 만하다는 판단이 섰거든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만약 그런 젊은이가 실제로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물었어요. 박 상사는 자세히 설명했어요. 우선 자수하는 형태로 나타나면 의료진의 검진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탈영 사유와 정신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죠. 가혹행위가 확인되면 가해자들도 처벌받는다고 했어요. 순자가 물었어요. 그 젊은이를 도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말이에요. 박 상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인도적 차원에서 도운 것이라면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철수는 최종 결심을 내렸어요. 순자에게 눈빛으로 의견을 물었고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민호에게 이 상황을 전해야 할 때였어요. 철수가 박 상사에게 말했어요. 잠시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확인해 봐야 할 게 있다고 했죠. 박 상사는 이해한다며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철수와 순자는 동굴로 향했어요. 민호는 이미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수하기로 결심했다고 다시 한번 말했죠. 하지만 두 사람이 전해준 박 상사의 제안을 듣고 놀랐어요. 민호는 망설였어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철수와 순자가 보증한다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두 분의 판단력을 신뢰했거든요. 결국 민호는 따라 나서기로 했어요. 어차피 자수할 생각이었으니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해보자는 마음이었어요.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박 상사는 민호를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생각보다 어려 보이는 청년이었거든요. 상처도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였어요. 가엾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민호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군대에서 겪은 일들, 탈영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이 두 분께 받은 도움까지 솔직하게 말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했어요. 박 상사는 조용히 들었어요.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민호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나서 박 상사가 말했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했어요. 자수하기로 결심한 것도 이 노부부를 믿고 도움을 받은 것도 모두 옳은 일이었다고 했죠. 박 상사는 약속했어요. 민호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민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온 거였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어요. 드디어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철수와 순자도 감동했어요. 박 상사의 인간적인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며칠 후 민호는 정식으로 자수했어요. 박 상사의 도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가혹행위에 대한 조사도 시작되었어요. 처벌은 받았지만 생각보다 관대했어요. 몇 개월이 지난 후 민호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정신적 치료를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할 기회를 얻었어요. 무엇보다 삶에 대한 희망을 되찾았어요. 철수와 순자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한 젊은 생명을 구했다는 뿌듯함이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인간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민호는 종종 두 분을 찾아뵈었어요. 명절이나 생신 때면 꼭 안부를 여쭤봤죠. 철수와 순자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생긴 셈이었어요. 서로를 아끼고 걱정하는 진정한 관계였어요. 박 상사도 이 일을 계기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규정보다는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군인이 되었거든요. 후에 그는 부하들에게 늘 말했어요. 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 깊은 산골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 평화 속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서로를 지켜낸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도 그들의 우정은 계속되었어요. 민호는 성공한 사회인이 되었고 철수와 순자는 건강하게 노년을 보냈어요. 박상사는 정년퇴직 후에도 종종 그들을 찾아왔어요. 때로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만난 사람들이 평생의 인연이 되기도 해요. 이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서로 다른 처지에서 만났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게 된 거였죠. 그들은 깨달았어요. 진정한 용기란 위험을 무릅쓰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